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듣는 책을 가져온 책 읽지라 이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요. 이 도시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입니다. 저자는 임상심리학 박사이자 현재는 상담 클리닉에서 상담을 하면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기현 님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하는 것 같은 그런 사례와 그리고 좀 상담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속해서 제가 지금 우울이나 뭐 이런 심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책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분장애인 우울증만큼이나 현재 많은 것은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조금 더 이해하고 불안이 병인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았어서 불안에 관한 책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됐고요. 사실 우울도 꼭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우울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도 불안 장애가 아니더라도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구나 이런 부분은 내 얘기 같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최근에 그 개인 심리 상담을 받았거든요. 심리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10회 정도 상담을 받으면서 좀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되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 마음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한테 다 상담을 받아보세요라고 하는 게 좀 부담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상담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돌아보고 그런 과거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저도 사실 상담하기 전에는 상담하면은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담을 하면서 듣게 되는 질문들, 내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들, 그리고 나의 방어 기제는 무엇인지, 또 명상과 호흡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혹은 뭐 주의를 어떻게 환기시켜서 내가 그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거나 내 상태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셀프 상담이 되겠다. 실제로 이 책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상담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좀 객관화해서 나에게 말을 걸고 나와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실제로 상담을 받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상담의 메커니즘 많이 담겨 있다라는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밀리서재 리딩북에서 불안이라는 자극, 크리스 코트먼의 그 책을 읽었어요. 약간 조금 더 학술적이라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이 책은 좀 더 나에게 와닿는 이야기, 나는 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까? 나는 왜 나를 자책할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뜻한 말투로 나에게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좀 나에게 와닿는 이야기,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불안의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 책에서 꼽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원인입니다. 나는 언제쯤이면 만족하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비교할 것은 늘고 기대나 욕망도 가치, 질투, 투쟁, 절망까지도 너무 많아집니다. 더 많이 누려야 한다고 굳게 믿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때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음과 너무 빠름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힘든 사건이 일어난 직후가 아니라 심리적 갈등이나 고통이 1, 2년 정도 쌓여있던 차에 사소한 사건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문제, 견디기 힘든 압력이나 갈등, 또는 가까운 사람의 질병이나 죽음 등으로 심각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몸과 정신은 위협적인 자극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 나의 몸과 정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버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황 증상은 사건 직후가 아닌 그 일이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이 시대 우리의 불안은 과거 서양의 철학자들이 갈파하던 불안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개인이라는 고유 단위에서 비롯된 실존적 불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불안은 미래를 점칠 수 없는 데서, 달리 말하면 내가 미래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는 데서 옵니다. 익명성으로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확고한 자아 정체감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 없이 정체성을 외적 환경으로만 미루어 짐작하는 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성공이라 여기는 유명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내 적성에 과연 맞는지가 고민된다면 어떨까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도 부적응하는 청춘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은 나의 노력, 실패와는 무관하게 조직이 문을 닫는다면요? 중년의 배우자에게서 어느 날 이혼을 요구당한다면? 그런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신에 대한 명료한 의식과 이해, 안정적 가치를 만들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이런 위기마다 엄청난 불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했다면 50, 60이 되고도 삶의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불안에 휩싸인 채 얼떨결에 부모가 되었고 장년기로 접어든 이들은 자신의 불안을 아이들에게 전염시킵니다. 이때 부모들이 가장 강력하게 더 열심히를 외치는 대상이 바로 자식입니다. 열심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혐오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좋은 결과만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를 지탱해 주던 것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면 방향성을 상실해버립니다. 나아가게 하던 욕구가 사라지면서 존재의 힘겨움이 몰려옵니다. 목표란 인생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그저 한 단계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과정에 가치를 두지 않았을 때 나라는 사람은 늘 숨이 차오르도록 달려야 하고 실패라는 공포로 자신을 협박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많이 공감이 됐던 챕터였습니다. 확실히 불안이나 우울은 성장해야 된다는 강박,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경쟁,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의 문제를 탐색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나는 왜 이렇게 어, 열심히 살고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또 불안에 빠져야 되나, 이런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죠.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열심히 사는 삶이 불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근면성실한 것인데 뭐가 문제일까 싶죠. 혹시 일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한데 옷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켠 적이 있습니까? 멍하니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기 싫은 상태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이나 판단도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몸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중 교감신경계는 몸의 비상체계 같은 것입니다. 위기라고 느끼면 싸우거나 도망가는 식의 본능적인 대응이 들어있죠. 그런데 위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도 일일이 반응해 뇌에 신호를 보내 준비시킨다면 어떨까요? 일상적인 스트레스로는 작은 두려움과 불안도 있을 겁니다. 작은 불안 상황에도 교감신경계가 흥분해 몸을 준비시킨다면요. 또한 이미 불안을 일으킨 사건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흥분된 상태로 있다면요. 이것은 내가 의식을 못하는 와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위기로 여겨지는 상태가 잦으니까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교감신경계는 점점 더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몸속의 다른 장기나 근육들도 늘 비상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 몸은 쉽게 피곤하고 오늘 내가 겪은 실제 상황과 무관하게 불안은 점점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불안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말 정말 공감되죠. 어, 내가 항상 더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상태의 마음을 가지면 어, 교감신경계가 항상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전시 상태처럼 긴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만성 피로를 가져다 준다라는 말이 내가 피곤한 이유가 그거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계속 민감한 상태가 되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실은 괜찮은 상황이고 문제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도 문제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책에서 뇌과학과 연결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안의 원인은 사회적인 분위기,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타인을 향하는 시선, 그리고 비교입니다. 운동이든 연주든 왜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려 할 때 불안에 떠는 걸까요? 뇌 안에서 무슨 조화를 부리기에 잘하고 싶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 큰 압박감으로 우리를 옭아매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의 뇌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절벽에 달린 사다리를 타는 것과 동등한 위험으로 여깁니다. 불안은 본래 위험 상황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우리를 살리려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일 대중 앞에서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자기 존재의 멸절이라고 여긴다면 어떨까요? 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엄청난 불안이 동원될 것입니다. 이런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는 외부를 향하는 시선 때문입니다. 그 시선은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네, 저는 여기도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요. 사실 저도 뭔가 잘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 더 불안이 커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실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잘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 그리고 또 끊임없는 비교, 이것이 불안의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롤모델이든 벤치마킹이든 발전적 비교에는 자신을 향한 건전한 집중부터 선행됩니다. 내가 현재 80 정도로 잘함을 알아주고 90만큼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살핀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문제는 언제나 완벽한 모델을 가정하는 경우의 비교입니다. 완벽한 모델은 없다고 말은 해도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 이상형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타인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게 뻔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라는 지칭은 대부분 자신을 별 볼 일 없거나 무시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리라는 가정입니다. 불안은 수치심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신을 튼튼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할 때 불안은 없어집니다. 있어봤자 얼마간의 현실적 불안일 것입니다. 자신이 무력하고 취약하다고 느끼면 불안이 찾아오는데 이 불안에는 내가 남보다 부족해서 부끄럽다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현실의 내 모습과 이상적 모습의 간격이 커질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와 타인을 향한 적절한 에너지 안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은 날 어떻게 평가하는가처럼 모든 관심을 외부로만 쏟다가 막상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에는 심각할 정도로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만큼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자신보다 더 크게 보이려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더 잘나고 우수한 것처럼 자신을 보이려는 시도가 우리를 불안으로 초대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원인으로 타인의 시선과 또 비교하려는 그런 성향들이라고 원인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어지는 챕터에서 또 자기 비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연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하하는 것처럼 내가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든지 다 부정적인 결론을 내게 되고 만약에 나한테 좀 게으르거나
뭐 무책임한 면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그런 면은 단점이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점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계속 비판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자기 비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부족한 면을 보이는 자리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좀 상식이나 뭐 책을 많이 안 읽었거나 그런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어디 가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소개팅에 가서도 자신의 무식함이 탄로날까 봐 술을 먹고 원나잇은 할지언정 진지한 교제를 하지 않는 내담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을 가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남들에 대한 의식이 불안의 또 큰 두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원인은요, 도둑맞은 의식인데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이 생각을 막 확장해서 얘기한다든지, 음, 실제로 내 내면에 많은 생각들과 목소리가 올라와서 그걸 확대 해석하거나 그런 것으로 갈등을 하는 부분입니다. 고단하게 일을 한 후 기진맥진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쓸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를 다 쓰고 널브러집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헉헉대며 짜증과 분노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집에 와 고꾸러지는 날도 있습니다. 둘 다 침대에 뻗는 것은 마찬가지나 이 두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에 열중할 때 우리는 자기 믿음이 생기면서 아무리 고단해도 정신이 평온해집니다. 내 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원하는 데 정신 에너지를 쓰는 상태인 것이죠. 네, 이렇게 에너지가 지금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 있거나 그래서 내 이 현재 상태에 집중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루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부족감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는 매우 높은데 본인의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제를 제때 혹은 일찍 마무리한다면 그 초라한 결과와 맞닥뜨려야 하는데 이 일을 어떡합니까? 그보다는 마감을 넘기고 허겁지겁 표지만 붙인 채 교수에게 읍소를 하는 편이 불안한 과정을 견디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이는 본질적 능력 때문이 아닌 게으름이나 미루는 습관 탓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의 깊은 내면에서는 본인이 꾸미는 책략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미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력이 없다면 그 상태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무언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어느 날은 지금보다 향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의 남루한 자신을 그대로 보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은 그런 면에서 의식을 놓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의식을 도둑맞고 허우적거리다가 정신을 차리겠다며 카페인을 섭취하고 담배를 피우고 강렬한 음악을 듣거나 몸을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이 줄곧 긴장해 있는 시간보다는 수월하게 여겨지지만 장기적으로는 피곤과 각성이라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는 욕조에서 거품 목욕을 하는 상태도 줄기차게 먹은 술로 인해 긴장이 풀리는 상태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애쓰는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다소 불안이 남더라도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스마트폰 하면서 멍하니 보내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불안의 또 큰 원인이다. 네, 그러면서 미루고 또 아니면 그걸 회피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불안이 점점 커져가겠죠. 조금 더 이어서 앞에서는 불안의 원인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불안의 증상이랄까요? 불안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이 많다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힘들면서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때로는 그들도 불안이 불합리하다고 자각하면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정보를 얻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묻고 또 찾아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안심을 얻고 싶어서 끊임없이 정보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쓸만한 정보를 구해도 안심은 잠시뿐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결국 정보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정보를 찾아 나섭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불안이 너무 심하니까 여행이나 뭐 혹은 사실 불안이 많지만 되게 도전 정신도 많은 친구여서 뭐 예전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뭐 하여튼 해외에 나가서 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글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기 전에 걱정은 그만큼 해도 그 글을 남긴 사람들은 그 실제 사회의 일부니까 그것이 모두 반영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보다 정보를 빠삭하게 알게 먼저 준비를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자꾸만 말을 하면서 정보를 구하는데 실제 자기 불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엄마가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스카이캐슬이 생각나죠. 그런 엄마가 딸의 뭐 과외 활동 또 뭐 어떤 정보, 대학 입시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불안해합니다. 모든 엄마들의 네트워크, 카페,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정보를 캐묻는 과정을 반복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아이가 실패하면 그게 엄마 책임이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이러는 거다라고는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여기가 좋다더라 저기가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잠시만 위안이 됐다가 이내 불안을 다시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반추사고와 숙고는 달라서 숙고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면 반추사고는 내 생각에 갇혀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생각을 반복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또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나? 다 망쳤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또 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많은 공통점이나 특징으로요. 두 번째는 어른아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두컴컴한 골목을 무서워하고 큰 개를 보면 피합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바퀴벌레나 생쥐를 보고 느끼는 공포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장면에 대한 경험을 기억하냐고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혹은 누군가 대신 겪어준 듯한 것들을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인간은 어두컴컴한 골목에 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연상돼서 저기에는 나를 위협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혹은 바퀴벌레를 딱 봤을 때 그게 실제로 나한테 어떤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바퀴벌레는 나한테 해가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인간의 두려움의 원천이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 이게 한번 굳어지면 그런 경험이 굳어지면 계속해서 그거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모두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고 그래서 늘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삶과 경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지요. 거리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로 설명하면서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러지 못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명확히 의식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품어줄 어른이 없다면 아이는 무엇이라도 갑옷 삼아 두려움에 저항하려 합니다. 이것이라면 안전하다고 믿을 무언가를 찾았다고 믿는다면 그 갑옷은 점점 철갑이 되어갑니다. 갑옷은 절대로 바꾸거나 고칠 수 없으며 점차 파고들어 아이와 한 몸이 됩니다. 네, 이것은 어렸을 때에 만들어진 경험 때문에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경우를 말하죠. 다른 말로 심리학에서 어른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그때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
그 아이 옆에 있었다면 그 아이 옆에 있는 부모였다면 어떤 말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 연습해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로부터 가져온 불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렸을 때 어떤 문제인지 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할 수도 있으나 그 과거가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권합니다. 1.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방해받지 않을 장소로 갑니다. 2. 호흡과 이완법으로 가능한 신체의 압력과 긴장을 풀어줍니다. 3. 오늘 하루 혹은 일주일간 힘들었던 주제를 떠올립니다. 4. 그 주제에서 떠오르는 모든 불안들을 과거 경험과 연결시킵니다. 기억력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연상되는 장면을 찾아봅니다. 5.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저 자신에게 떠오르는 것들을 물리치지 않고 허용합니다. 6. 현재와 과거의 연결이나 이해에 단박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해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상담자가 있으면 그 과거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그때 어땠는지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배려가 묻어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여기에 이어서 보호자가 대한 태도, 그게 또 커서는 부모님이 없더라도 그 말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말했어? 너 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 라고 계속 꾸지람을 많이 했다면 커서도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지? 이렇게 똑같이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방식으로 나를 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난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살면서도 계속 불안을 안고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해볼 수 있는 작업으로는 그때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때 찾아왔던 내담자가 이제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도 어디 가서 굉장히 어, 뭐 억지로 웃으면서 과장된 몸짓을 하면서 남들한테 반응하는 걸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혹은 고, 고쳐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런 심리 문제를 계속 책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들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사소한 꼭 엄청 불우하게 자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때 왜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까? 애정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부모님 나이 정도가 거의 가까워 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라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 혹은 그분들이 살아온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음, 부모님이 그렇게 어, 양육 과정에서 나에게 대했던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내가 완전한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불안이나 정서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챕터 부분에 나온 것 중에 불안의 원인과 또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키워드로 조금 뽑아드렸어요. 이 책이 총 6챕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중에 2챕터 정도만 소개를 드린 거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직접 좀 삶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내 안의 불안을 어떻게 만나고 다룰 것인지 또는 불안을 떨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또 키워드만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키워드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뇌는 가소성이 있다. 그래서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사실 심리학에서 사람이 뇌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훈련함으로써 이런 불안을 떨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뭐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본다든지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었 트라우마를 남겨준 그런 사건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고 마주해보고 그래서 음, 그 사건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그런 트라우마를 남기는 사건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물질 때문에 당시의 순간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의 상처가 내 내면화가 돼서 그것이 불안을 야기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내면의 기억과 외면의 그 기억을 퍼즐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작업을 해보는 것도 극복의 방법으로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피어나는 걸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가희가 지금 외롭고 슬프고 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불안해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면서 보는 것인 메타인지 방법도 나오고요.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휴식이자 방법인 호흡.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20분씩 운동을 해도 훨씬 불안 증세가 많이 떨어지고 감정이 평안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극복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렇게 토닥토닥 위안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대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불안을 충분히 관찰하고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도시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책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